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연구원 김천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조 르네상스 이 세션에 대해서 전략론 겸 토론자도 또 사회도 진행하는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원래 예정된 시간은 4시 20분부터인데 한 5분 정도 늦었습니다만 지금 시작하고요. 한 5시 한 35분 정도에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역 신활력 산업의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표 저자이신 정성훈 교수님께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발표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역 신활력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성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학술적인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조금 활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구상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팀들이 같이 구상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많은 좀 말씀을 듣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정책을 수립하는데 더욱더 참고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이런 식으로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취지 배경의 목적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됩니다. 또 산업 위기 지역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쇠퇴 지역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또 기존에 행정구역 단위의 어떤 접근도 필요하지만 2개 이상의 복수 지역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이 정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수 지역 간 어떤 협력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기술 기반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고요. 교육적 조건, 오늘 계속 저도 강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 교육적 조건을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이냐. 산학융합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전 세션에서 나왔던 리빙랩의 문제라든지 더 앞선 세션에서 나왔던 지역교육 혁신 체제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인력 양성하고 이 활용의 조건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 4가지의 조건을 두고 저희가 이제 정책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신산업 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복수지역 간 연계협력을 갖고 가야 된다. 이 복수지역 간 연계협력은 어떤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연구적이나 학술적 당위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저한테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할 것이냐고요. 저한테 주문이 들어왔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저한테 주문이 들어왔던 첫 번째 조건은 기존의 참여정부 때 했던 신활력 지역 사업을 어떻게 조금 더 회생해서 버전을 좀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명칭이 신활력 산업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때는 사업이었고요. 산업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산업의 특성을 띠면서 신활력 지역 기존의 지역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볼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활력 산업 지표를 기존 지표를 철저히 검토했는데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활력의 지표가 처음 30년을 받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몇 가지 지표는. 그래서 1970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인구 부분이라든지 소득 부분이라 좀 봤는데 그
그거를 연장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또 30년을 봤는데 참여정부부터 합치면 1970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표를 보는데 45년 동안 지표를 봤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던 건 45년 동안 회생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45년 동안 지표상이라서 그런 지표상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행복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45년 동안 계속해서 침체된 지역으로 있었던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지역 대상으로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조금 잘 나가는 인접 시도와 연계시켜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그러면 이게 협력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생각이고요. 정책적으로 적경 지역은 독립적으로 분리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적경 지역 자체는 분리적으로 포함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별도, 그러니까 포함시키되 이제 별도의 영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단위 들어간 거는 생산 가능 인구를 투입을 해갖고 지표에서 활용했습니다. 그거는 산업적인 고용력의 동원 가능성의 문제, 노동력 동원력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넣었고요. 또 하나는 산업 다양성. 이 산업 다양성은 특정 지역이 제조업 내에서 어떤 섹터에 의존하느냐까지는 도저히 안 나오고요.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느냐, 2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느냐, 3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느냐라는 산업 다양성의 문제를 고려를 해갖고 지표들을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권. 도대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협력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교통생활권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전혀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을 우격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넣었는데 이건 이미 국가혁신 클러스터에서도 한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국도 결국은 LEP라는 정책을 할 때 걔네들의 조건이 뭐였냐면 자연적 경제적, 그러니까 통근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37개에서 39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존에 만약에 한다면 이 지표를 고려를 조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넣고 하나 더 가면은 우리도 역시 아까 이런 지역들이 있다면 이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안에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표로 특정 지역을 정해놓으면 그 지역들이 통근권의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협력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말 초광역적인 것, 강원도가 제주도랑 만나서 이런 걸 불만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은 2017년에 산업경제 통계권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산업경제 통계권이라는 요 결과도 같이 활용해서 이 안에 집어넣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지역들이 연계에 협력할 수 있는 가능한 바운더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통근권 문제와 산업연구원에 제시한 산업경제 통계권이라는 이 지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생산 가능 인구하고 제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하고 지식산업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들을 분류를 했는데 이게 이 연구가 뭐냐면 2006년에 덤포드하고 리디아는 마이클 덤포드라는 학자가 실질적으로 이탈리아 지역을 가지고 요거를 X축은 실질적으로 거주민이고 Y축은 제조업의 종사자 수를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요. 재밌는 분류입니다. 이탈리아의 대도시들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있지만 여기 몇 년, 한 2000년 전에 1900년, 90년도쯤에 와서는 종사자 수도 줄어들고 거주하는 인구도 줄어드는 지역들.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서브 이탈리아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급성장을 계속해왔던 제조업 종사자 수가
물론 절대적으로 그 총량 인구는 늘진 않았지만 서드 이탈리아들이 에밀리아 로마거나 베네토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그 제조업의 성장을 보였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성장지구였다라는 것이 이제 덤포드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해갖고 생산 가능 인구 부분하고 제조업 종사자 수와 지식 서비스업 종사자 수를 대상으로 지역들을 고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분석을 하면 이거는 기존의 신활력 지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신활력 지표를 가지고 그 각기 1기, 2기 사업을 통과를 해갖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전의 대상 연도가 70년부터 2000년까지라면 85년부터 2015년까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봐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낙후도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상위 10%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이 빨간색인데 대부분, 그러니까 특히 경상북도에 있는 지역들의 낙후도가 되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륙 지역과 전남 해안 지역의 낙후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의외로 굉장히 낙후도가 높을 줄 알았던 강원도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들보다 낙후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부분.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은 이제 성장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0%까지 끊어서 본 거는 50% 지역이 낙후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낙후도가 높았던 지역들이 10%에서 20%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지역들이 지난 45년간 아주 큰 변동이 없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6개 지표, 생산 가능과 산업 다양성 지표를 넣어갖고 이 부분을 이제 고찰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큰 변별력은 없었다. 생산 가능 지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조금 다른 생산 가능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체 제조업 종사자 수와 지식 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를 가지고 분류를 해봤더니 조금 재밌는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11개 지역을 한번 추출을 해봤어요. 저희가 적경 지역도 넣어보고 산업 위기 지역도 넣어보고 쇠퇴 지역도 넣어보고 기존에 있는 중소도시 전주나 원주나 이런 데 같은 도시권을 넣어서 비교 값을 한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거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이 거제 방향을 보니까 거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완전히 생산 가능 인구 자체는 많이 떨어지질 않았는데 기존 틀을 유지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 인구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확실히 산업 위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구미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구미 같은 경우도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갖고 가고 있지만 제조업 종사는 조금씩 떨어지는 이미 사실 위기 지역이긴 한데 통계적으로 위기적 징후를 보였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원주와 전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들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생산 가능 인구도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성장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철원, 경기 연천, 적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생산 가능 인구 자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어느 정도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정체는 되고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삼척이나 이런 데는 또 경남 고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요. 경남 통영 같은 경우는 역시 산업 위기 지역의 지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자체도 어느 정도 쇠퇴했고 급격하게 지난 5년 동안에 제조업 종사자 인구가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229개 정도의 기출지가 아직은 다 한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지역으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진척을 시켰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마지막 한 번 더 이 그룹핑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값으로 봐봤습니다. 절대값으로 보니까 이제 역시나 원주 같은 거는 전형적으로 막 성장세. 저도 마치 절대값을 볼 때는 서드 이탈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경북 구미도 이쪽 절대값 자체는 구미가 워낙에 성장을 했지만 약간 떨어지는.
뭐 등등등등 거제는 쫙 올라가다 다시 쭉 내려가는 경기 고천 그리고 절대값을 보면 역시나 이 적경 지역 부분은 이쪽 낮은 그 분위기를 그 전환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그룹핑을 한번 나눠봤고 제가 이제 모식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정책적으로 이제 저기 이 잡아내기 위해서 모식도를 한번 그려봤더니 정책적으로 어디를 투입해야 되느냐를 고민했는데요. 여기 45년 동안 낙후 지역으로 존재하는 20%의 지역들 여기는 이 정책적 대상을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느냐. 아니면 들어가려면 이것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통이 우리가 분단된 지 한 60년 정도 이제 지난 70년 뭐 돼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수치와 전혀 변함이 없었던 지역들이 존재했고 또 하나는 구미처럼 사실은 구미도 많이 내려왔죠. 구미처럼 성장 지역이었던 곳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거제나 통영처럼 확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의 정책적 투입이 필요한데 이 거제와 통영 같은 데는 산업 위기 지역 자체에서 지적을 해서 정책적 지원을 하니까 여기를 빼고 구미 같은 지역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뭔가 여기서 이걸 다시 성장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뭐 동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고성이나 삼척처럼 절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줄어들어서 정체화되어 있지만 일자리 성장 지수가 높은 이런 지역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지역들이니까 이런 지역을 끌고 더 올리자라는 거고 원주나 전주 같은 이러한 그 성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마중물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물론 원주나 전주 같은 경우,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혁신 도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유입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고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제 심각한 위기죠. 그리고 위기적 원투 그리고 또 생산 가능과 일자리가 모두 확대된 이런 지역이 존재하고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했지만 일자리는 확대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정책적 투입이 좀 필요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자라는 거. 의외로 아까 보여드렸던 서드 이탈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주 인구가 그렇게 확 뛴 건 아니었거든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책의 본대 제목은 앞서스 이탈리스예요. 세 개의 이탈리가 존재하는데 세 개의 이탈리에서 서드 이탈리가 한때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금 계속 침체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탈리 경제 전체가 이제 지역 경제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어떤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첨단 산업 어쩌고저쩌고 혁신적 소기업이나 서드 이탈리 지역도 실질적으로 5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 거주 인구보다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일자리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부과했던 지금 그래서 이탈리아의 50년을 만들어냈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해갖고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했는데요. 산업하고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데 규모의 경제의 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20% 낙후 지역 낙후도 20%에 있는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두 개를 연합해봤자 인구가 5만, 6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10만 이상으로 보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대개 한 20만 정도, 30만 정도가 가져야지 뭐가 끌어안고 뭐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국가 NIS와 RIS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자주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초방역적 차원의 컬렉티브 러닝, 집단 학습을 우리가 뭔가의 사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이게 결국 요즘에 얘기하는 사회적 혁신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산업혁신만이 아니라 사회혁신들이라는 건 결국 관계적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스마트 정부나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느껴가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했고
또 하나는 단순 재원 분배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차분적이고 경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의 기본 방안도 그런 틀에서 민자 부담도 어느 정도 좀 높이고 지자체 매출 비율을 높여서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건 어떠냐.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사업 수행 체계에 대한 것들은 이제 5대 사업을 중심으로 가자라는 기술, 산업, 사회, 공간, 교육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거고 또 가장 우리나라 산학협력에서 실패형 사례로 나와 있는 이러한 주관기관 중심형 네트워크라든지 완전 연결력이라든지 허브스포크의 단점들을 우리가 떼고 가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산학협력 주관기관 중심형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국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총 분석을 해보면 이런 위험이 있는데 주관기업 집중형이 있고 허브스코프형이 있고 완전히 연결된 형이 있는데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은 사업에서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관기관 집중형이 뭐냐면 주관기관이 혼자 북치고 가는 거고 그리고 사업 시작할 때 주관기관이 알아서 사업계획서를 시작하고 그래서 한 번 사람들 만나고 사업 끝날 때 불러서 한 번 만나고 프로젝트는 끝나버리는 그러면서 기업들은 싹 다 들러리를 세워버리는 이런 것들 아니다는 또 하나는 대신 저거는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하더라도 우리가 장소 기반형 접근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건 뭐 아주 그림은 되게 좋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국토연구원에서 그린 건데 도시 재생을 할 때 결정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지구가 있다면 뭐 창업지구 또 무슨 뭐 사회 혁신지구와 이렇게 연계된 그런 장소 기반형적인 어떤 특성을 도시 내에서 연결하는 축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뭐 그런 아이디어 고려를 해보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사업 구성하는 특징은 기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아까 뭐 리뷰맵도 있었지만 지역 문제 해결력 기술, 산업 부분, 사회적 부분, 사회 혁신 부분이죠. 공간적 부분, 교육적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는. 교육적 부분 제가 교수니까 교육적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매니퓨처라는 그 유럽의 제조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의하면 세 가지를 갖고 가자. 연구하고 리서치, 혁신,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듀케이션, 교육을 갖고 가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아내서 이런 인재 양성의 틀을 이 사업에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지표를 이렇게 다 이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연계 협력에서 필요한 평가 지표에서 이거를 평가 대상을 거버넌스 형성 및 운영 효과 그리고 연계 협력 과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제도 개선의 효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간적 기능적 연계 효과 그리고 클러스터 효과, 정량적 경제 성과 이렇게 나눠서 평가 지표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런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초광역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는 이 정도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개 국가의 세 개 국가네요. 하나는 영국의 그 초광역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 프랑스의 그 국가 그 클러스터에 대한 평가 지표, 우리나라가 했던 광역 연계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 이런 걸 참조해서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만든 것들을 지향을 했고요. 추진 체계 및 절차는 이제 그 산업부, 산업부, 그다음에 이제 광역업체, 기초단체, 사업을 추진단을 둬서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게 사업단 중심의 추진 체계를 구성하면서 이 사업단들은 다양한 시군의 프로젝트의 어떤 기반한 참여를 담보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아직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거지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사업 추진 절차도 역시 시널력 추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동 추진자, 기획예산처, 시널력 추진 지자체, 산업의 균형이 잡으면 뭐 이런 식의 추진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업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가 토론으로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기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다음 이천호 교수님, 그다음 손재우 교수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홍진기 박사님 마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좀 일단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시 50분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5시 35분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학술적인 페이퍼의 발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정부의 또는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정책 기획이라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앞단에는 이제 서로 토론자분들이 좀 얘기하고요. 나날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또 이에 대한 코멘트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하는 그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자분께는 저희가 일단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3분에서 4분 정도 먼저 좀 간략하게 3분에서 4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저 시간 좀 더 어떻게 5분만 5분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상황 순서를 그러면 이천호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진기 박사님 사실은 낙후 지역에서 산업을 육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한 30여 년 이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산업 육성하기 굉장히 쉬운데 낙후 지역에서 산업을 육성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경상남도 거창군인데요. 거창군에 가면 이제 승강기별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 경상남도에 거창과 유상, 산청, 한양 그 근처에 말 그대로 이제 인구 5만 이하의 분단위 지역들을 사상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전부 정체 지역에 속합니다. 근데 거창군이 2010년 이후 그러니까 15년경부터 그 정체 지역을 뚫고 이상한 곳으로 옵니다. 그 뭐냐면 승강기별 조성을 통해서 그 낙후 지역에서 그래도 한 700여 명의 제조 종사자를 창출해내면서 정체 지역에서 뚫고 올라옵니다. 그만큼 인구 5만도 안 되는 조그만 분단위에서 한 개의 산업이 육성하는 얼마나 지역 전체적인 영향이 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군 같은 경우는 왜 승강기 산업이 육성하게 되냐? 아주 좀 단순한 과정을 거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장군의 폴리텍 대학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폐교육에 취하니까 지역 상인들이 군에 군청에 그러니까 대학이 없어지면 우리가 장사가 안 되니까 대학을 좀 살리자. 그래서 군청에서 뛰다 보니까 승강기 대학을 만들면 되겠다고 해서 승강기 대학을 만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대학원을 만들면 산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업체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과감하게 25조고 우리 말로 쌀값의 90%를 보조했습니다. 그 정도로 거창이 한 600대 700로 그 재정결합한 지역에서 크게 돈을 써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서공단, 대구, 창원에 있는 엘리베이터 업체들을 끌어들였어요. 물리비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 40대 이상의 업체들이 정상가동하면서 거의 7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의 주력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장면이 우연찮은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액시던트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낙후 지역에서 산업 육성하고 제가 아는 거의 그러니까 유일한 사례에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후 지역의 산업을 육성할 때는 어떤 산업을 선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대부분 보면 낙후 지역에는 성숙 단계에 있는 산업들이 들어갑니다. 부가치가 낮은 대도시 지역 혹은 전남 지역에서 집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용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성수산업이 들어가게 되고 성수산업은 산업 수명 주기상 굉장히 짧게 경영을 하다가 문을 닫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낙후 지역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지역의 신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저는 낙후 지역에서 과연 어느 수준의 산업을 끌어올 건가. 성숙 산업보다는 그래도 성장 산업 쪽으로 좋겠다고 보는데 결국 산업 선정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 연구팀에서 최근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정 지분구 단위에서 그러니까 산업 고도화 지수를 구해서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기대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제가 선별하는 기법을 가지고
그 산업이 인근 지역과 연계관계, 다시 말해서 어제이슨시 매트릭스라고 해서 근접성 행렬을 구해가지고요. 그 고도화 수준이 높은 지역과 그 인근 지역 간의 어떤 연계관계를 살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산업을 선별하는 기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신활력 산업 선정 과정에서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군구 단위에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특정 지역 내에서 특히 낙후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은 산업을 육성하기가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인근 시군을 묶어 사는 이유는 뭐냐면 혁신 자원의 광역적 연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낙후 지역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 가능한 자원보다는 경합 관계에 있는 자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도시를 하나 끼워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보완적 관계를 갖는 기능을 갖는 좀 더 상위 도시가 들어와주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관점은 경쟁과 협력의 관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낙후 지역들은 대부분 굉장히 중앙적으로도 많은 예산충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부 오전적인,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조적인 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데가 많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베이스에 깔고 기능적 협력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도출하는 것이 아마 시범사업행위들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대 이치로입니다.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처음에 무슨 내용이 파악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 신활력 산업 활성화 방안인데 이때 지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개별 지역이나 지금 이제 우리 홍 박사의 말을 듣고 보니 원래 취지는 낙후 지역 혹은 침체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대로 제목을 이대로 두면요, 일선 공무원이나 저 같은 일반 시민들도 오히려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먼저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의 명칭이 그 컨텐츠를 바로 압축이 중요한데 바로 그 포함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가야 된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 산업 정책을 보면은 정말 이게 산업 정책인가라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시민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이미지는 최종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류해온 최종 상품의 성격에 따른 그런 산업 분류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 방금 얘기했듯이 뭐 좋게 보면 엘리베이터 산업. 그래서 그런 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은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리학도 과거에 경제지리학 쪽에서 주로 산업 중심이었습니다. 섬유산업의 어떤 지역은 어디고 뭐 입지 조건은 어떻고 등등인데 그게 다음에는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분석 대상을 미분식으로 기업의 지리학으로 바뀌면서 경제지리학이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콘텐츠를 찾을 수 있었듯이 저는 이런 것 같으면 이제는 결론은 산업이 발생되지만 저는 차라리 낙후 지역이라도 일본에 있을 때 신활력 기업,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은 밸류 체인상으로 봤을 때 기획에 담당한다는 아무런 분공장인지 모공장인지 이러한 소위 말해서 기업에다가 포커스로 만든 정책으로 가야 정책의 대상도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소위 말해 그 산업의 주체는 기업인데 기업이라는 건 빠져버리니까 뭉뚱그려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현실하고 정책하고는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경제지리학에서 결정적으로 산업계획 정책을 좀 다루게 된 게 대상지역 선정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경제지리학에 독특한 영역을 했다 그랬지만 이 앞으로 산업 정책에 대한 그 지역을 세팅하는 문제에서도 이제는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특정 업종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들끼리 묶어서 그게 예를 들면 허브와 스포크 이렇게 네트워크형의 기업 관계든 어떻든 간에 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대상 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 바로 인용도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영국의 LEP 같은 경우 가장 전형적인 이는 어떤 산업, 동일한 성격을 가진 산업을 가지고 묶고 있는 산업 지역 부분이 아니에요. 기업의 성격을 가진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로컬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설정하는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안의 지역구분 설정 자체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종래의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지역 산업정책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단추부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로 일단 일자적인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정성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어떻게 산업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 거기에 보면 주로 이루어진 게 제조업 정책 같은 경우가 낮은 임금을 비교 우위로 하는 노동 집약적인 그리고 저숙련 제한적인 제조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서는 아까 강원도 원주와 그 제가 전주를 예를 드셨는데 제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와 R&D의 근접 배치를 통한 접근을 통해 고부가치 생산과 발전이 있는 그런 제조를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육성화 산업을 정부가 직접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저도 광역경제군 선도산 지원단장 지역사 평가원장 단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그 육성화 사업을 선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봐서는 저희가 이제 첨단 기술이든 중저희 기술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모든 산업의 생산성 수준을 불을 높일 수 있는 혁신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정성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퓨처 시대를 지향을 하는 그런 제조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그 민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빈틈을 메워주는 공공재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보면은 산업이 활성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업들이 필요했던 지식, 어떤 실용적 기술 공급만 그다음에 생산 역량, 물질 기반 등 전반적인 산업센터의 총체적 집합,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 어떻게 기대면서 접근 가능한 산업 공유 자산, 그거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 민간 협력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하고 인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저희가 만약에 신활력 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국과 비슷한 경우로 공공 그 민간 협력과 그다음에 인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은 홍준기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일단 산업 파이팅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경영과 자기에 대한 순간 산업 플러스에 대한 부분에서 산업 선진하고 다니는 부분, 그다음에 혁신 자원의 많은 연계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과 그다음에 신경을 다루면서 이 시간을 지금 산업 정책 파트에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걸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교수님께서는 이 사업명 자체, 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약간의 두리뭉실하고 지역이란 예를 들어서 단어가 갖는 어떤 의미 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유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변에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용 교수님께서는 이 신활력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것이 기업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쩌면 이게 오늘 저는 솔직히 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왔습니다. 저는 토론자로다가 들고 왔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잔정이라고 했는데 저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우리 토론자분께서 또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대목을 봤을 때 이 신원력 산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부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뭐냐면은 앞서 이철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산업부든 다른 부처에서 대표 산업이든 추적 산업이든 그게 광역시도로 하고 또 시군구 사업의 부분도 얘기가 돼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또 광역 연계라는 부분에 있을 때는 지금까지는 시군구 단위보다는 광역시도에서 경제협력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균형을 해서 초강력협력 사업들 지금 구상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는 의미가 뭔지라는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개별적인 친환경 산업 육성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광역시도의 그 주력이라든가 대표 산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제 국가 혁신 클러스터 규제자의 특구 등 지구 지정으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하고 그것이 대부분은 공간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하고 어떤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부분이 또 한번 체크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검토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토론자님께서 조금 괜찮으시다면 공간 범위 부분에서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얘기를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라는 부분을 다시 얘기 좀 나누시는 그런 좀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지금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다양한 지역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공간적 범위들을 많이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광역시도 단위, 광역시도 광역경제권 단위, 초광역권이라는 개념까지도 저희가 사실 공간적 범위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요. 이제 불행히도 시군구 단위에서의 어떤 지역 정책들이 문제는 지속성,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지원의 단절에 따라서 또 이제 그냥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징을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의 지금 임기 중반 이후에 지금 나와서 결국은 이게 정책화 되더라도 이 정부 그러니까 임기 말에 아마 정책화될 예상이 되고 결국은 이 신활력이라는 단어 자체도 결국 노무현 정부의 그러니까 정책을 개선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정치적 색깔이 강한 어떤 사업명으로는 이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과소 지역을 한번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정책화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인구 말 그대로 지방 소멸의 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사실은 시도 간의 어떤 경제적 격차 이전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어떤 존폐가 지금 이제 걸리는 상황이어서 이걸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통해서 마지막 폐쇄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인구 과소 지역을 일정 규모의 인구 단위로 묶어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문재인 연구원에서 했던 통거권 중심의 어떤 그런 산업경제권 같은 경우도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구 과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그 각 인구 과소 지역을 권역별로 묶다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중심 도시들이 반드시 끼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구 경남이 인구 과소 지역이지만 거기에 보면 진주시라는 또 중심 도시, 다시 오랜 생활권을 통해서 중심 도시 역할을 해온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규모 자체를 인구 과소 지역 인구 한 15만 내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중심 도시 한 30 내지 35만 정도 합쳐서 인구 50만 정도 규모로 가져가면은 이게 아마 경제적 규모와 권리의 경제를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지역들을 이렇게 묶다가 보면은 경북 북부 지역 혹은 무진장처럼 전북의 무안 무주 진안 장수처럼 중심 지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강원 남부 탄광 지역처럼 기존의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지원 사업이 추진된 지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북 북부 중에서도 울진처럼
원자력 발전소 주변적 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들이 오랫동안 지원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중복성 문제 때문에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일정 규모, 그러니까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심 도시와 인구 가소 지역을 합쳤을 때 인구가 최소한 40~50만 정도는 되는 지역을 확보하는 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인구 가소 지역만 묶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 1, 유형 2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걸 보고 그렇다고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유형 2에서 사업의 어떤 지원 범위를 좀 달리 해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산업 정책, 지역 정책에 대해서 공간 스킬의 기정성 문제라든지 많은 논의가 되어 왔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소 지역을 그때 지금까지 나와있는 소위 중심 도시권, 하나의 도시권 개념으로 나부 지역을 포섭시켜서 추진하자라는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렇게 중심 도시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은 그 두 개 중에서 그런 걸 다 포함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든 그 두 개 중에 하나든 아니면 어떤 한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야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그 정책 목표가 명확해져야 방향과 방안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 산업정책이 결정적으로 성과를 못 거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바로 뭔가 하면은 사업까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 방안 이런 것들,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무슨 다 아시겠지만 전략이라는 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조합이에요. 이 수단과 방법의 조합은 일관성을 가지고는 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전략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행한 정책이 있더라도 그 지역마다, 이 개별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절 양식을 만들어 두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다 일반화되었잖아요. 스마트 전문화 전략, 지역 스페셜 전문화 전략, 전부 다 다른 여러 가지 말을 두고 하지만 이거는 지역 기반 혹은 지역성 기반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처방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복수의 정책 대상 지역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려는 정책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책이든 저런 정책이든 간에 정책 대상의 성격에 맞는 것을 구체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오늘도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사업은 바로 뭔가 하면 가족 기업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가족 기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생태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뭘 제공하자는 게 아니고, 제공자와 그다음 수혜자 간의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맞춰서 신뢰관계를 형성하자라는,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있을 때는 그걸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마지막 정책 수행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까지가 클리어하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차원들이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걸 그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홍진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서부터 들어왔고 지역 전략 산업이나 MB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제협력권, 광역협력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시절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거는 어떻게 지역산업 발전 계획을 세워갖고 산업부에서 각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각 지역에서 하라고 지금 정해져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금 산업부나 중기부 쪽에서 정해준 그 사업 이외에도 과연 저희가 보면은 지자체장이 진짜 의지가 있는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실제로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알아봤었을 때 저희가 그 지역에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예전에 그 협력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공유 자산이 있는 그 지역의 기업과 없는 기업을 연계 협력을 시켜줘갖고 어떤 숙련된 협업을 통해 갖고 그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어떻게 국토 공간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이나 제조업 체질 개선 같은 경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주인과 종속된 관계, 그 조금 지역의 산업이 약한 그 지역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한 부분에서는 산업 공유 자산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정확하게 묶어갖고 저희가 실제로 기업의 격차를 줄여주고 혁신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갖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조인 혁신 포용과 저희가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을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지금 공간 관련해서 일단은 그 홍진기 박사님께서 50만의 인기 규모 하나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규모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철우 교수님께서 그 주된 내용은 즉 전략적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 이상에서의 범위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재영 교수님께서는 산업 공유 자산이 있고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걸 범위를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범위라는 거는 결국은 이 사업도 이게 정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사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이 목적성 부분에 따라서 조금 그 공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제안하신 내용 발제하셨고 연구의 목적성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이 공간 범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라는 부분이 아직도 좀 안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목적 자체를 좀 더 분명히 해서 그거에 관련된 기준이나 관점을 해서 공간 범위를 아까 위원님들이 프로젝트에서 얘기하셨던 그런 관점들을 살려서 범위를 좀 설정하는 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가장 어쩌면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1호 사업도 산업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상에서 산업 타겟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성 교수님께서 여기에 얘기하셨던 5대 사업 중심으로 연계협력 사업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5개가 기술, 산업, 사회, 공간, 교육이라는 5개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요 신활력 산업이라는 부분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프로자분께서 얘기 가능하실까요?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토론자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짧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프로 토론과 함께 아마 정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일단 아까 공간적 범위는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생각했던 제목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 그와 같은 공간적 범위 내에서 아까 거창처럼 내생력 발전 전략, 다시 말하면 외부 기업의 유치에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 지역의 내재적 자원을 활용한 내생력 발전 전략으로 갈 건지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을 지역 내의 어떤 앵커 기업 혹은 안에 스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그래도 대표성을 갖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산업군으로 형성되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갈지 아니면 바텀업이든 탑다운이든 특정 산업군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할 건지 그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업이든 산업군이든 지원 프로그램을 가져갈 때 어디에 방점을 둘 건지 지금까지 모든 지역산업진흥사업들은 R&D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술개발 쪽에 중점을 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구 과수지역,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보다는 이 R&D 사업의 비중이 높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인 지역산업진흥사업 영역에서는
B&D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경우가 별로 없고 이게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성격 발전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어찌 보면은 기업과 산업 간의 경계 선상에 걸쳐 있는 매출 레벨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 B&D 사업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정 교수님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원 대상의 범위,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을 뭘로 잡을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어떤 지원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면 이 사업의 성격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사업의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특정 부서에서 상잡은 이 사업을 추진해 아이템 개발이라는 그 같은 성격이 좀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어떤 제목을 자꾸 갖고 들어오게 되면 지방에 있는 소위 말해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군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그걸 이해하는데 또 한 번의 2, 3년의 개념에 따른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과소지역에다가 어떤 소위 말해 첨단 산업이나 발전 가능성 있는 사업을 그거를 갖다가 유치해서 성장시키게 된다는 그 자체는 지나친 과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과소지역은 그것을 뭐 통폐합을 하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만한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는 산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산업만 된다고 그렇게 되느냐? 산업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데말로 예를 들어 과소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리빙 아까 이야기한 리빙 랩을 필요로 한다면 리빙 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특히 뭐 또 대도시권 주변 지역에서 어떤 앵커 기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울산광역시도 그 중에 한 군이 우주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어떤 특정 지역에 가보면은 완전히 그 한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에요. 농촌,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데 그 지역이 최근에 이제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그 KCC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현대무급에서 필요로 한 페인트를 자체 내에서 수직적 통합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그리고 방어진에 있다가 그게 또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언양이라는 데 있어요. 그게 태화강 상류거든요. 그러다 보니 태화강의 환경 개선 사업으로 또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면 두동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과거에는 하나의 단일 공장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만 옮겨가면 되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가면서 자기 KCC 공장 부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연관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별 사기업이 KCC 산업단지를 아예 조성해버린 거예요. 조성을 해서 자기가 들어갈 기업은 들어가고 자기의 하청업체들도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인데도 뭔가 일반 분양을 하면서 그 지역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지역 정책보다도 아까 그래 앵커 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활성 그게 뭐가 생긴다면 경부 고속도로의 하나의 인터체인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정치적 요비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근데 거기 바로 활전 IC라는 게 생겨서 그 지역이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지역적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과소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위험을 분류를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좀 더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정책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를 포함한 공부하는 사람들도 좀 그런 데 좀 이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신영 교수님, 그러면 후보 쪽에서 의견 마이크가
안다. 에이. 아유 우리 정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세 분 근로 촬영 토론 내용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일반인 관점에서 신원력 산업 이런 어떤 명칭에 대해서는 좀 제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 농촌 신활력 사업에 이 성과 평가하고 이게 선정 평가를 제가 담당 팀장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제 농촌 신활력 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혼선을 줄 수가 있다 분명히.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이철우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또 이철우 교수님 말씀인데 이게 이제 공간 단위로 어떤 공간에 사업적 측면에서 좀 새로운 모티브를 줄 거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역 기반성에 포커스를 두자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RIS 사업도 있고, 지금도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이거 플랜 짜실 때 요즘 지역 주도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세팅 자체를 좀 지역의 어떤 특성과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 기반성을 가지고 철저히 깔고 전제로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지역 기반성으로 특히 갈 때는 이게 이제 좀 약간 민감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도 하고 있고 여러 부처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 간의 어떤 프로그램 세팅에 있어서 좀 분명히 좀 서로 좀 조율도 필요하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말기가. 발표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테크노파크에 있고요. 지역 연구 산업의 처음 기획부터 이제 선정, 운영까지도 담당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에 대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이미 3R 사업부터 다 지역별로 도출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 프로그램 기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R 주체들이 이미 이제 대처를 다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협업하시면은 좋은 아이템들이 선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운영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홍진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쟁 기반으로 기능적인 협력을 잘 유도하는 그런 지역에 사업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세상에서 있으면서 메커니즘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산업부나 이런 데에서 키아트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국회 예산을 이제 수주 받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업 기획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범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쟁적인 베이스로 좋은 아이템들이 선정이 됩니다. 근데 그 시범 운영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키아트 측에서도 그런 점이 있지만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경쟁력이 없는데도 또 아이템을 선정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지역의 배분적인 측면들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들을 좀 저희 지역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수혜를 좀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특불이 사업을 제가 받아서 운영을 해보더라도 보면 이제 평가를 마지막에 이제 사업 시작에 대해서 받을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잘 제대로 썼느냐 이런 측면에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실적 부분은 그냥 평가위원들한테 잘 혼나고 그냥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유야무야 정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제 마을 단위 장군 컨설팅을 해봤을 때 보면
그 사업비를 수주하기 이전에 기획하고 마을 단위에서든 지역 단위에서든 기획을 할 때에는 삶의 질 향상이 이미 높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를 어디에 투입할 건지 논의하고 그렇지만 사업비가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될 때에는 삶의 질이 낮아지기도 하고 갈등이나 공동체가 와야 될 고소까지도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미 경험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운영했던 것들을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게 또 목표로 하나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아이템을 잘 운영되는 그런 측면의 자체평가 지표가 전담기관이든 운영기관이든 추가가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좀 목표를 설정하셨던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운영 프로세스적인 차원에서 좀 더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5시 29분입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느 때까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지가 있거든요. 이게 혹독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진짜 역시 이런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은 이런 토론이 이제 많은 거를 가져다 주는데요. 일단 모든 분들의 말씀처럼 제목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바꾸는데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상을 명료하게 정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철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러니까 이 부분 말고도 제가 고려를 해왔고,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지금 특정 산업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수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살만한 산터를 만드는데 어떤 산업이 필요하고 도대체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회 혁신이 필요한가 이렇게 대주는 것이 저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이거는 뭐 100% 찬성하고 기존에는 주장을 해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명료해졌고요. 다만 이거를 산업부 차원에서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것일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조금 우리 문제가 아니라 부처에서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런 벽을 우리가 넘어야 될 것 같고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도 아까 과소지역의 혁신생태계라는 거 말씀을 상당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제시를 했던 이 과소지역의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만 해결을 못하니까 주변 도시하고 같이 수요를 해서 연계를 해서 가는 그런 추진 방향. 이러면서 주민들도 같이 동화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저는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이건 뭐 과제 기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어떤 분석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다시 과제 자체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대상과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다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100% 저희가 수용을 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앞으로 이 총강력, 그러니까 처음 이 제목을 듣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역 친화력 활성화 방안인데 뭘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또 총강력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초강력 협력 프로젝트 지금 굉장히 적어있는 게 향후 2가지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하나는 광역 시도 관점의 연계 관점에서 초강력이 가져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광역 시도를 하고 별도의 시군구 단위 연계 협력의 사업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그 초강력 협력 사업에 대한 기획안을 제가 여기 던졌는데 그거는 조금 큰 차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거는 아마 그것도 광역시도의 행정구역의 부분에 연계 부르다면은 광역시도 안이라도 시군구역 단위의 연계 협력 측면에서 이 내용을 부분을 발전시키려고 하신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해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정부 쪽 사업들이 광역 시도라고 해도 실제로 시군구 단위로 대상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즉 기업 중심의 어떤 산업 베이스 관점에서 공간 범위를 설정할 것인지, 앞서 뒷부분에 다섯 대 중점 사업 기능 관점에서 각각으로 연결시켜서 그 정치를 매겨서 공간 범위를 가져갈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그 기준을 관점을 내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정부 부처에서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서 대상 지원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게 산업에서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여기에서 다른 지표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공간적인 부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 사업 이 기획관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인지를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R&D는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건 부가적인 부분인 것이지, 그러면 신활력이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을 때 무엇을 최종적인 목적을 가져가는 것인지라는 것을 뭔가 조금 아젠다를 만들어줘야지 뒷부분에서 산업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수단이라는 부분이 같이 경비해서 들어간다는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작년인가요? 올해 초에 그 기재부에서 용역을 하나 해달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이게 뭐냐면은 광역시도보다를 맨날 육성하는데 이제는 시군구 단위의 활력 방안이 뭐냐라는 걸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짧게 이두희 박사랑 저랑 작업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로요. 해가지고 기재부에 토스를 해줬는데 그것도 뭐냐면은 그게 국회의원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보고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마 니들 생각해보라. 그러면은 그 얘기가 뭐냐면은 뭔가 예산을 좀 투입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획이라든가 그 목마른 수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구하시는 부분이 아마 좀 더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많은 고려사항이 뭔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단위부처로 갈 것인지, 1단계는, 2단계는 범부처적으로 해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투자협약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같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이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좀 늦게까지 있는데요. 네, 감사드리고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